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비트코인도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어차피 경제는 미국 연준이 다 컨트롤하는 거야. 연준이 마음먹으면 뭘 못하겠냐? 경기 안 좋을 땐 국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돈을 풀어야지 돈이 돌지. 지금도 미국이 다 큰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겠냐? 비트코인? 적당히 해. 나중에 처물리지 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과 달러의 파워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다 해결하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친 듯이 늘어나는 화폐 발행량과 유통량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왜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백시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망가졌고 현재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며 유일한 대안이 비트코인이며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과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처참한 실체를 유명 비트코이너이자 금융 애널리스트이자 투자 전략가인 리날드니 정확히 까발려 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 고! Can everyone hear me okay? It's good? 다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자주 사용해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othing stops this train. 아무도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단 말이죠. 이 표현은 원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화학 선생님이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을 위해 마약 제조에 손을 대게 되는 얘기예요. 처음엔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못하죠. 그의 동료들은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No, nothing stops this train. 저는 이 표현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발표를 통해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멈출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긴 비트코인 컨퍼런스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더 거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시스템이죠. 이 비트코인과 달러 세계의 상호작용은 환율, 경제, 그리고 자산 투자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도 있고 다소 복잡한 내용들도 있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함께 짚어드릴게요. So this chart here shows two lines. One 우선 이 차트를 봐주세요. 여기엔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업률, 또 다른 하나는 GDP 대비 연방 재정적자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선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죠. 불황일 땐 실업률이 높고 적자도 늘어나죠. 경기가 좋을 땐 실업률이 낮고 적자도 줄어듭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면 1960년대인데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죠. 그 외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초록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실업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적자는 거꾸로 계속 커지고 있죠. 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건 팬데믹 전후의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런 흐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정적자 문제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But the second main question is why does it matter? Why are we talking about it here at a Bitcoin conference?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재정적자가 중요할까요? 우린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걸 얘기해야 하죠? 짧게 말하면 희소한 자산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차트를 보세요.
금색 선은 금의 가격, 검정색 선은 실질 금리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둘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자, 혹시 실질 금리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실질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CPI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 그래프가 중요하냐면요. 금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신뢰 측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죠. 금은 매우 희소합니다. 공급량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나 달러는 공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죠. 하지만 그 대신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대비 국채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지면 원래 금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조차 국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바엔 차라리 희소한 금을 들고 있지.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금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참고로 이 그래프에서는 실질 금리가 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수치가 내려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And of course, this is relevant for Bitcoin. A lot of people.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5년 전만 해도 누군가 금리 4에서 5%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컨퍼런스 열고 1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제로금리 시대의 거품이라면서 연준이 긴축만 시작하면 사라질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비트코인도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선은 민간 부문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입니다. 즉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것들이죠. 빨간 선은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한쪽은 민간 시장이고 다른 쪽은 공공 부분인 거죠. 왼쪽 패널은 1955년부터 1990년까지, 오른쪽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70년에 걸친 부채 흐름의 역사입니다. 1955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부분의 해에서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정부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경기 침체기만 예외였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패널을 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 부채 증가율이 민간 부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고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신용 팽창률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과열을 막고 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싶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원할 땐 금리를 낮춰왔죠. 그런데 옛날엔 연방정부 부채가 작고 신용 창출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민간의 신용 팽창률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어요. 신용의 중심이 민간이 아니라 정부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The problem now is that now that they have over 100% of GDP. 문제는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부문의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즉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Nothing stops this train. 이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 우리는 거울 너머의 세계, 즉 이상한 나라에 와버렸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잘 작동했던 규칙들이 이제는 반대로 작동하죠. 정체적인 신용 팽창을 억제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의 나머지 부분에선 왜 이 재정 열차를 멈추지 않는가? 왜 단순히 몇몇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가? 왜 대선 결과조차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선 전에도 말했고 대선 후에도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말든 이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실 그래프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파란 선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고 빨간 선은 연방정부 부채 비율, 즉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부채 비율은 매우 낮았고 반대로 금리는 매우 높았죠.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부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부채를 2배로 늘려도 이자율을 반으로 줄이면 전체 이자 부담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재정은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로금리라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제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금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죠.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미국 정부 지출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금리를 낮추면 모두가 희소한 자산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이요. 그렇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재정 적자는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리날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작동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화폐 시스템의 현 상황을 핵심 지표들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연준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주물럭거리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신나게 갖고 놀던 이 거대한 화폐 시스템이라는 장난감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쥐덫에 걸린 생쥐가 바로 각국 정부들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 정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주기관차처럼 쥐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썼던 패턴인 돈 찍어내기를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다양한 지표들이 급격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그동안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해결이 안 되길래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절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화폐 시스템의 대변역 한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I'm delighted to see everybody here today.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바로 이 연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국가 운영에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말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사회와 CEO들에게도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말해왔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의 손자의 손자들까지도 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 발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넘어선 전세계 80억 인구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억만장자 기업이나 거대한 투자 펀드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개인, 한 가족, 한 자영업자, 한 소규모 기업가를 위한 부를 향한 21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The first way to wealth, clarity. 자, 그 첫 번째 부의 열쇠는 바로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이라는 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이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이고 부패할 수 없는 자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한 자본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적들도 부패하지 않은 자본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AI들조차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 수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치는요? 이 세상의 절반입니다. 세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치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의 길. The second way to wealth, conviction. 그것은 확신입니다. 비트코인은 설계 자체가 다른 모든 자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겁니다.
S&P 500보다 빠릅니다. 금보다도 빠르게 오릅니다. Sorry, Peter. 미안해요 피터씨. 다시 말할게요.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부동산, 수집품,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니까요. 왜냐면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that leads us to our third way to wealth. 세 번째 부의 열쇠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부를 쌓으려면 결국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란 지적인 통화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토시는 사이버 공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불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불로 장난을 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불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불에 장작을 더하고 더 크게 피워 올립니다. 더 따뜻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그 사이버 불빛 아래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손도 대지 않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대의 뒤편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을 던지며 묘기를 부리죠. 비트코인으로 장난감 같은 NFT를 만들고 불꽃놀이처럼 일시적인 마법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불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불에 장작을 더한다니까요. 어떻게요? 비트코인을 구입함으로써 그 불을 더 키우는 겁니다. You feed the fire by buying the Bitcoin.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보유한 장기 자본도 비트코인으로 바꾸세요.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열등한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세요. 그 불꽃에 장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을 향한 열차의 승차권을 손에 얻게 되는 겁니다. The fourth way to wealth is cooperation. 자, 네 번째 부의 길은 바로 협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신용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간과 미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조부모님도 은퇴계좌에서 자금을 꺼낼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앞으로 8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본을 미래의 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결국 이건 세대 간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에서 가족이라는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The fifth way to wealth in this day and age is capability. 자, 다섯 번째 부의 길은 역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익혀야 할 수많은 기술들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2025년 오늘날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끝에는 이미 수십 명의 회계사, 수십 명의 변호사, 교수진, 역사학자, 모든 위대한 창업가들의 지식과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있는 이 인공지능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른 모든 CEO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AI에게 깊은 사고 모드를 요청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희망, 열망, 고민을 입력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제 회사 임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은행가에게 묻기 전에, 어떤 전문가에게 묻기 전에 먼저 AI에게 물어봐라. AI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 실리콘 제왕 같은 AI를 갈아 넣어라. 이렇게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여러 조언들은 그동안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들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복잡한 신탁구조나 법률 전략은 부자들이나 쓰는 거지. 난 그럴 돈이 없어. 변호사한테 수천만 원 주고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변호사를 직접 고용했고 수천 명의 법조인들과 일해왔으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AI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AI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협박도 합니다. 해결책을 내놔! 라고 압박하죠.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95%짜리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의 완성된 해답이죠. 그 해답을 찾으면 그 내용을 링크로 정리해서 제 임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문제 내가 해결했어. 이대로 실행하면 되니까 자, 이제 너희가 실행 계획을 짜봐. 그럼 저는 그들에게 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5일, 급할 땐 2일. 그런데 만약 당신의 재무고문이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임원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문제를 2에서 4일 안에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유전적으로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전화는 쓸 줄 몰라요. 웹 링크요? 그거 어떻게 여는 건데요? 책을 주셨는데요. 제가 책은 못 읽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죠. 그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풀어가는 길은 바로 역량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여러분은 더 이상 슈퍼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을 가진 100명의 슈퍼 천재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AI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이익을 앞세우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결정을 평생 감사하게 될 겁니다. The sixth way to wealth is composition. 자, 6번째 부의 길은 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은 여러분의 전략을 확장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401k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IRA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로리다 주의 300년짜리 가문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신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AI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랩핑, 즉 당신에게 맞는 법적 구조를 찾고 당신의 전략을 담을 기업 구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정답을 하나로 딱 집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UAE에 사는지 싱가포르에 사는지 아니면 미국의 노스다코다에 사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질 거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AI를 켜고 웹을 열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AI는 당신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답을 줄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지만 똑똑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똑똑하게 일을 하면 100배는 더 멀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법적 구조 하나 만들려면 1년 걸리고 변호사도 너무 느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인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슈퍼부자들의 법적 수준과 똑같은 효율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요. Lucky number 7. The seventh way to wealth is through citizenship. 이제 7번째 부의 길로 넘어갑니다. 바로 시민권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기반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주권을 존중해주는 곳에서 주거지를 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미국 내 주 10곳은 어디야? 또는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나라를 순위별로 정리해줘.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개인적 상황, 조건, 목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AI가 그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 사는 것과 다른 몇몇 주에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절세, 자산 규모, 규제 측면에서요. 저는 와이오밍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지지 상원의원이 있는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플로리다도 좋아해요. 제가 마이애미 비치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주에 살 건지, 어느 카운티에 머물 건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의 자리를 잡을지, 이건 단순히 올해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0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머물게 될 장소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결국 그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날리고 용기가 없어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주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지금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얻은 돈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로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희소한 가치와 그 가치를 모르는 지금의 환경 덕에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빠르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엄청난 대상을 알았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결국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AI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며 증가시킨 노동소득을 비트코인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핵심이며, 이렇게 모인 비트코인이 우리들에게 큰 부를 안겨줄 미래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지역, 도시, 국가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순간, 즉 비트코인을 유치하는 글로벌 도시, 국가 간의 경쟁 시대가 연출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각 도시 간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해보자고요.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나 기존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atoshi has to create a perfect monetary network. 사토시도 그걸 해낸 겁니다.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계를 만든다. 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린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단순한 목표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You want to keep your money.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이자 그동안 쌓아온 평판인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생이나 부패에 시달리지 않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때론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표와 수치로 팩폭을 때리고, 어쩔 땐 역사와 과학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아주 지적으로 설명하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우 지겨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야, 네가 얘 빨아대는 건 알겠는데 알지? 요놈 팔기 시작하면 그때가 비트코인 재산날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세일러 요놈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한다니까.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지,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비트코인의 수급, 매물대, 고래 물량, 신규 유입이 들어오냐 안 오냐, 매도 물량이 쏟아지냐 마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그냥 단순한 투자 대상인 걸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비트코인을 공부할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리고 차트만 보고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날엔 3이 되고 다른 날엔 1.5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죠. 항공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는 단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열 시스템이란 닫힌 에너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닫힌 시스템, 즉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니까요. When it's not, there's leakage. 만약 시스템이 닫혀 있지 않다면 반드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마찰 비용이 생기거나 어딘가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누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기계는 결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계는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이데올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공략적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과학적, 수학적 건전성, 일관성, 무결성, 진실,
바로 이런 원리들 위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비트코인이 변조할 수 없는 장부라는 거죠. 이건 자유지상주의자들이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이 계속 강조해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건 자연법칙이라는 믿음이죠.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을 떠올려 보세요. 자연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중력이 있으면 당신이 유리컵을 기울이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사실을 전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변호사가 법을 바꾸듯 중력 정지법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You can't, as Elon Musk says, you don't get to break the laws of physics. Right?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우린 물리 법칙을 깨트릴 수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엔지니어, 과학자, 수학자들의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프로토콜을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나 기존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말했던 신이 내려준 신성한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는 뭘까요? What's the second best idea? The second best idea would be a smart engineer. 똑똑한 엔지니어가 반도체, 인터넷, 암호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 각각은 1억 사토시로 나눌 수 있음.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암호로 보호됨. 그리고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자신의 코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 이건 결국 사이버 공간의 은행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유한 가문 100개가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봅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은행입니다. 우린 그곳의 자금을 예치할 수 있죠. 왜냐고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지역은행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은 1000년 동안 지속돼야 한다. 그럼 누가 소프트웨어를 운영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도 나를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멍청한 짐손자가 당신의 멍청한 짐손자와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미래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과학사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영국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경도 계산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당시 영국 의회는 경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1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의 모든 물리학자, 모든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계 제작자 존 해리슨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계를 만들었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공학 학위 없이도 자전거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시계공이 경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가 만든 방식은 이렇습니다. 배 2개의 시계를 싣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계 표준시 GMT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시계는 배가 현재 위치한 현지 시간을 맞춥니다. 자, 배가 서인도 제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태양을 보고 정오가 언제인지 확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계를 첫 번째 시계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차이가 난다면 그걸 15도로 곱합니다. 그러면 바다 위의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완벽한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금속은 열과 습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존 해리슨은 깨달았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서로 상쇄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동일한 두 금속 조각을 긴장 상태로 배치해서 하나가 수축하면서 다른 하나도 똑같이 수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보완하면서 완벽한 기계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수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입니다. 해리슨은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 덕분에 인류는 경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도를 알게 된 영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영어로 대화하고 있죠. Satoshi has to create a perfect monetary network. 사토시도 그걸 해낸 겁니다. 사토시는 완벽한 화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은 모두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도, 정부도,
행위자들도 컴퓨터도 모두 다 불안전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떡합니까? 해킹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해답은 이겁니다.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 기계도 프로토콜 돌리고 저 기계도 프로토콜을 돌립니다. 수많은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며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한 정답을 끊임없이 해시로 추측하는 거죠. 100만 개 중 하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블록이 연결되죠. 전체 시스템은 결함 허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구조죠. 핵심 인프라, 심지어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이건 마치 바이러스 같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바이러스, 화폐 바이러스,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말이죠. 노드를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그 힘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채굴자들은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건 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린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단순한 목표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전 세계에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We should also say, it's not exactly that you want to keep your money.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이자 그동안 쌓아온 평판인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생이나 부패에 시달리지 않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말은 어쩌면 탐욕스러운 자본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거쳐 가치를 쌓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영을 가져다 줬다면 그 결실을 빼앗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있어야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풍요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빨려나가 버린다면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잘 보셨죠? 비트코인을 주제로 정말 엄청나게 깊은 얘기들이 오가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자신의 소중한 돈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언제든 쪼개서 쓸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이미 지금도 리다페이 같은 걸로 체크카드처럼 비트코인을 충전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뭐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교환 기능은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채굴이 마무리되는 2046년까지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가치 저장 기능이 자리 잡은 이후에 돈의 진화 과정인 3단계와 4단계인 본격적으로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 척도로 쓰이는 그 구간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어마어마한 가격 때문에 BTC 단위는 기업의 자산 평가나 시총에만 쓰일 거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선 사토시 단위로 사용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은 스테이블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모두가 화폐라고 부를 겁니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물건 사고 세금 내고 월급 받고 엠빵도 비트로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죠.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 척도의 기준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변동성이 크고 믿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온갖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나오겠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다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워렌 버핏이 수긍하는 순간, 그땐 우리들한테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비트코인 적당히 알고 있다면서 타이밍 보고 트레이딩하고 스급 보면서 플레이하고 알트 펌핑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이럴 때 묵묵히 비트코인 공부 꾸준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이 심플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배열시켜 줄 겁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있던 그 수많은 잡념과 산만함을 비트코인이 모두 싹 정리해 줄 거예요. 아직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하신 이 도서 목록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아토믹님이 추천하시는 채널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서히, 진짜 서서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